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치. 아이고, 이거 잘못 얘기 꺼냈다가 난리 나는 주제죠. 절대 명절에 혹은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주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종교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정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주제를 만일 사람들 모인 곳에 꺼내면 난리가 날 것을 각오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는 목숨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 얘기를 자칫 잘못했다가는 저도 이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잔뜩 부정적인 댓글을 달리기 십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데 북 리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완전한 진리, 낸시 피어스의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챕터 중에 이제 초반에 맨 처음에 머릿말 끝나면 나오는 챕터인데요. 소단원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정치로는 충분치 않다. 이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제목이거든요.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로는 충분치 않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추락 현상을 보고 정치적 행동주의로 돌아섰다. 신자들이 공직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났고 교회가 선거인 등록을 조직화하며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집단이 급증하고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 출판물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공적 사안들에 대해 논평을 제공하고 있다. 이 낸시 피어스가 살고 있는 곳,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가 도덕적, 사회적으로 이제 추락하는 현상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치적인 행동주의로 돌아섰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에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공직에 입후보해서 그렇죠? 뭐 국회로 뛰어든다든지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선거인 등록을 조직화하고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집단이 급증하고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 출판물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공적 사항들에 대해 논평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 단체들,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뭐 한국 교회가 사실은 미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답습하고 뒤에서 쫓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거의 미국 교회 복사 붙여넣기, 복사판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대로 들어온다. 사실 뭐 예전에 열린 예배 막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들 막 일어나고 할 때 보면은 정말 미국에 있었던 여러 교회 무브먼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한국에 찬양도 그대로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듯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 역시 이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정치적 행동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고조된 행동주의로 말미암아 여러 공적 영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했으나 많은 열매를 맺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저런 일들도 행하고 성과도 얻었다는 거죠. 영향력에 있어서는 다수가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쳤다. 한국도 일단 언뜻 떠오르는 거 하면 기독교 이름을 건 당이 있잖아요. 좀 안타깝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이끄는 뭐 그런 당도 있는데 매우 이렇게 좀 극단적인 포지션에 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독교 행동주의가 이제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다수가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쳤다. 그 영향력, 그 성과에 있어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정치적 행동주의에 뛰어든 것은 그것이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 뭔가 세상을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바꿀 수 있는 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은 이 정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정치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여기서 뛰어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변화와 그런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문화가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미처 깨닫지 못한 셈이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설을 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낸시 피어스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선진국이잖아요. 미국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정치가 그렇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라는 쪽으로 사실은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글을 쓰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사실은 100%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것이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선진국이 아니라 매우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기독교인들이 이 글을 읽거나 이 말을 들을 때 조금은 더 다른 뉘앙스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한 경우가 되게 많죠. 또 양비론이라고 해서 양비론이 뭡니까? 양쪽 다 잘못되고 나쁜 거다. 너도 나쁘고 너도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양쪽이 다 시끄럽게 떠드는데 사실은 양쪽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중립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간에 서신 분들이죠. 그런 중립에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양쪽에 대한 실망감, 또 정치에 대한 환멸. 어차피 정치가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 도끼개끼이고 다 부정부패하고 뭐 누굴 찍든 사실은 별 차이 없어. 또 어떨 때는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쪽에서 정권을 진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정권을 진다 하더라도 세상이 크게 달라지거나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가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뭐 사실은 생각보다 그만큼 중요하진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사실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민주주의 기반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모든 제도나 법과 질서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일 때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더라도 뭐 이쪽이 자리를 차지하고 저쪽이 위를 차지하고 어느 쪽이 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 막 갑자기 급변해서 나라가 완전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된다든지 혹은 갑자기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고 성장하게 된다든지 하는 드라마틱한 엄청난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선진국 그리고 또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는 나라에서 살고 지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낸시 피어스 이분의 말을 이야기를 충분히 긍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일
입장을 바꿔서 반대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국가와 그 나라 시스템 전체가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또 정말 이상한, 결코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국가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정치가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 정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6.25 사변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따르는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고 그 공산주의 혁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결국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잖아요. 정치적인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따르고 내가 어떤 리더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그 북한의 주민들은 사실은 큰 고통, 그렇죠? 큰 고통을 받고 그 선택에 의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물론 그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 북쪽에서 일어났던 그 공산주의 혁명과 그 선택과 그를 따르는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분들은 굉장히 그 더 나은 미래를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꿈꿨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현재 돌아온 것은 정말 냉혹한 잔인한 현실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의 정치적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으니까요. 독일의 히틀러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 1차 대전 이후에 정말 이렇게 유럽의 쩌리로 전락해서 정말 그 자존감, 그 자신감,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형편없이 그냥 무너지게 된 그 독일 국민들의 그 자존심을 그냥 높인 거죠. 우리 아리안 족속, 우리 게르만 족속, 이 순수한 혈통, 이 순수한 혈통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이고 으뜸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말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뽑고 따르고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역사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유태인들을 지목해서 정말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학살하게 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치가 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리더로 뽑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제도와 시스템, 어떤 종류의 법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평화로운 세상, 또 매우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케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법과 시스템이 들어올 것인가. 그것이 뭐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그 불안정한 세상에서 불안정한 나라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정치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정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정치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정치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사람을 건질 수 있나요? 없지요.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정치가 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정치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낸시 피어스가 사실은 이 책에서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주의에 뛰어든 것은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정치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문화가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미처 깨닫지 못한 셈이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운전하는 거. 여러분, 운전,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언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16년 동안 캐나다에 가 있다가 제가 캐나다 갔을 때 맨 처음에 느낀 게, 와,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착해였어요. 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갔는데 깜빡이를 켜려는 마음만 먹었어. 아직 켜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사람들이 벌써 양보를 하고 있어. 뒤에 차, 앞에 차가. 그걸 보고 뭐 비보호 좌회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게 뭐예요? 비보호 좌회전은 이제 적당한 그 간격, 적당한 상황을 보고서 이제 좌회전을 쳐야 돼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적당한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에 딱 서 있는데 앞차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미안하게 멈춰줘. 왜? 좌회전 하라고. 처음 제가 그 캐나다에 갔을 때 운전하면서 놀랬습니다. 와, 이 사람들 천사들이 여기서 사나 보다. 물론 한국은 훨씬 더 복잡하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진짜 바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이게 누구라도 내 앞에 서게 되면 난 절대 못 가. 나 어느 세월에 가. 나는 뒤쳐져서 절대 못 갈 거야 라는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저도 한국 살 때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가서 운전하면서 제 운전 스타일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너무 조급하고 내가 너무 양보하는 마음이 배려심이 부족했구나. 자기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양보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16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운전하면서 도로에 나갔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했던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한국에서 도로에 나갔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깜빡이를 켜면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그냥 속력을 악셀레다를 밟으면서 악셀을 휘 하고 나가요. 왜? 껴주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워서 당혹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에서의 그 교통 문화, 물론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긴 했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긴 했지만 운전 문화는 그게 큰 변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운전을 좀 더 이렇게 좋은 운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구역마다 구간마다 짧은 구간마다 속도 스피드건을 그렇죠? 그 스피드 CCTV 그걸 설치해 가지고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면은 티켓을 발부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이제 법들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들을 더 많이 물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그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그 법과 제도를 교정하고 그것을 바꾸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스피드를 덜 내게 되고 또 도로교통법을 보다 더 잘 준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는가? 왜? 정치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문화가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문화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인 문화고요. 또 내가 뒤처질 수 없다.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빨리예요. 이것이 뭐 아마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 초가집도 없애고 뭐 마을길도 넓히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뭐든지
성취하고 만들고 해내자 해서 한국만큼 건설 집 짓고 뭐 건축 올리는데 아마 이렇게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할 것을 한국은 한 달이면 끝낸다. 아마 한인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은 한국에서의 건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겁니다. 캐나다는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그렇죠. 아무리 법과 제도, 정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문화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번 보면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제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Learning Disability라는 학습 장애라는 이제 판정을 받고서 이제 그 혜택을 받고서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연금공단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넣고서 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리젝트 당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는 Learning Disability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한국에는 없고 캐나다에는 있지만 그런 카테고리가 없고 이제 그것을 뭐 자폐 뭐 혹은 뭐 지적 장애 뭐 이런 걸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한 것인데 한국에서 정한 기준에 그 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속하냐면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런 장애 등급이 안 나오는 장애 등급이 나오진 않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장애인. 근데 어쨌든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계성 지능을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600에서 700만이래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 장애 등급을 주고 혜택을 주면 정부 예산, 복지 예산이 모자르니까 제가 느끼기에 복지 예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등급 판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만약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여기서 아주 정상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과 거의 흡사한 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간발의 차이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을 뿐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을 가도 어려울 것이고 금방 퇴사 이런 걸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계성 지능 그것을 관여하고 이제 교육하는 단체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단체에 가서 이것저것 상담을 받으면서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경계성 지능 젊은 친구가 이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인쇄소에. 근데 제가 인쇄소에 취직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거 얼마 못 갔겠다. 왜냐하면 인쇄소는 진짜 얼마나 급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손님 오다가 들어오고 그거를 인쇄물을 촉촉촉촉 규격에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내놔야 되는 그 일에 이 경계성 지능 이게 느린 학습자라 그러거든요. 배우는 속도가 타인에 비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면 과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죠. 데이빗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 정치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경계성 지능의 그 간당간당한 사이에 쓴 사람에게도 장애 등급과 판정이 나와서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훨씬 좋은 거죠. 사실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지 그런 친구들도 이 땅에서 한국이라는 이 사회, 이 경쟁적이고 치열하고 빨리빨리 하는 문화 속에서도 장애인 티오가 있는 장애인을 뽑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혜택을 받아서 뭐 집을 얻든지 혹은 집을 얻을 때도 할 수 있고 혹은 그런 것 가지고서 뭐 학교를 들어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나 매우 그
심한 장애를 가지고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을 때 그럼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 도와주고 구제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정치가 나서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복지의 어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에요. 그건 정치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법과 제도를 다양하게 구체화시켜서 만든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원래는 그게 소수자들,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누구를 얹었어요? 이제 젠더 이슈를 넣어가지고 동성애 그룹을 자꾸 넣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니까 기독교에서 지금 매우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에 아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그렇게 뭐 말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개선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장애인 학교가 어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생기려고 하면 아파트 부녀회장들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대 거기에다가는 집값 떨어지니까 장애인 시설을 못 들어온다라고 데모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본단 말이죠. 그게 뭔지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에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태도를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자꾸 캐나다 얘기를, 왜냐하면 살아본 곳이 한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으니까 다른 곳에 단기 선교 간 곳, 뭐 중국이나 일본 빼놓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저 캐나다 갔다 왔다고 너무 티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그러는데 재수 없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그냥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캐나다 가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냥 함께 어울려 사는데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 저희 아이가 장애 판정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받았는데 그 전에 캐나다 가자마자 맨 먼저 제 눈에 띄고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게 감동을 줬던 바로 그 부분이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인식도 학교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배려하고 공부하는 게 전혀 낯설지 않고 너무 익숙한.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장애인들이 같이 살면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문제가 없어. 저분들이 막 지팡이 짚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낯설지 않아. 그들은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 저는 그게 되게 캐나다 여기 선진국 맞구나. 여기 대단한데? 와, 여기 되게 감동이다라고 처음에 가자마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정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문화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낸시 피어스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 문화를 반영하는 거지 문화가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문화는 정치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걸 정치가 문화를 반영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정치는요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법과 제도와 질서를 통해 이런저런 것들을 바꾸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인드셋, 이 세계관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생각,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치관. 그런데 그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기록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거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물론 이렇게 가림막을 두고서 예배를 드렸지만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양반과 그렇죠. 상놈이라고 말을 하는 양반 계급과 그냥 일반 천민 계급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불가축청민이라고 여겼던 백정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급진적이고 놀라운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따라온 거예요. 정치의 변화는 이 복음이 먼저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따라온 거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구나. 아,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다 평등하게 짐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낮게 태어나고 나는 더 열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존재고 모두 다 존귀한 정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목숨은 천부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사실은 정치를 반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게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정치는요. 중요한가요? 예, 정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정치가 다가설 수 없는 곳을 교회가 다가설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희미해지고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너무 무기력해. 사실은 정치가 더 센 게 아닐까? 정치가 더 파워풀하고 더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이건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물론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흔들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균형 잡힌 스탠스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을 보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분을 열렬히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복음과 기독교 신앙과 정치가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특정한 당 그리고 특정한 사상을 그 정치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짬뽕이 돼가지고 함께 가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인 교회가 정치적인 행동주의에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로 이루어낼 수 있는 영향력도 지극히 작은 것일 뿐더러 기독교가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의 능력,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명심해야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한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마치 빈털터리 있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이고 굶주린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정치를 복음보다 더 크게 여기거나 더 능력 있게 여겨서 거기에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에 기대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오늘 기독교 정치인들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신자들 중에서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기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또 이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바르게 잘 행사할 수 있는 신자들이 정말 늘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결코 복음의 능력을 앞설 수 없고, 그 영역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참되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능력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북 리뷰 두 번째 시간, 낸시 피어스의 완전한 진리, 정치로는 충분치 않다, 이 리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